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하다 1권입니다. 지은이는 천이 아니고 옹긴이는 정주훈님입니다. 펴낸 곳은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천이아는 닝보대학 특임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그룹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미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연구 및 강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심리학 이론을 통해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심리설사 창시자로 통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상, 토이리즘, 인간성의 뿌리, 인터넷 싱킹의 본질, 스티브 잡스 관계의 승부사, 자공의 설득학, 상대론의 박수를 보낸다, 맥도날드 패러독스, 뉴미디어론,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 김용 무역관리학 등 30여 권이 있다. 이외에 중국 유럽 비즈니스 평론, 차이나 마케팅, 비즈니스 스쿨, 중국 경제 리포트, 중국의 기자 등의 여러 글을 발표했습니다. 추천사, 현대 심리학으로 지혜의 화신 제갈량을 들여다보다. 위촉 5가 천하를 삼분하여 호령하던 중국의 삼국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인재가 넘쳐났다. 그러기에 판세를 엎치락뒤치락하는 수많은 책략과 전술이 펼쳐졌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인물이 복잡하게 등장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권력투쟁이 수없이 벌어진다. 각 등장인물이 보여준 파란만장한 이야기와 그들 나름의 생존 기술과 지혜는 시대를 막론하고 교훈과 감동을 준다. 나는 이것이 삼국지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이유라고 믿는다. 삼국시대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저마다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이 시대를 살다간 수많은 영웅은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역사에 남아있다. 세 나라가 천하를 다투는 상황에서 뛰어난 모사의 지략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다. 그들은 피바람이 몰아치는 난세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혜와 능력을 길렀다. 그 결과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남기며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저자 천이아는 현대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인물 열전 시리즈의 인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조, 제갈량, 관우, 유비, 손권, 사마이를 선택했다. 심리학을 통해 이들의 삶과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방식은 이제껏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이다. 이러한 참신함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대인의 시선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심리를 추측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심리학적 분석이 과연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이다. 다른 하나는 조조, 제갈량, 관우, 유비, 손권, 사마이를 현대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인물 열전 시리즈의 인물로 택한 것이 타당한가? 이들이 과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일까? 심리학은 근현대에 발전한 사회과학이다. 이것으로 2000년 전 난세 영웅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흥미롭고 학문적 의미도 크다. 천이안의 현대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인물 열전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심리학적 각도에서 역사적 인물을 분석한 최초의 작품이다. 심리학이 역사 연구의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고대인과 현대인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시각으로 고대인의 의도나 당시의 실제 논리를 완전히 간파할 수는 없다. 역사 고증의 목적은 역사 속 사실과 인물의 갈등을 찾아 대리 경험과 교훈을 얻는 데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다양한 소재를 가미시켜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 연구는 즐거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역사의 재해석으로 현실의 삶을 깨닫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현대적 가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역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가치를 발굴해내는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다. 삼국의 주축은 위나라와 오나라이고 총나라 촉한는 위와 오에 비해 아주 작은 땅을 차지한 나라이다. 삼국 중 가장 일찍 멸망한 총나라가 삼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총나라는 삼국 중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한나라의 정통을 계승한 나라이다. 유비와 함께 총나라를 세운 관우는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여러 맹장을 단칼에 날린 천하무적이었으며 그의 이름만으로도 적군을 사분오열시켰던 영웅 중의 영웅이었다. 삼국 역사의 기여도를 따지자면 삼국의 창시자인 조조,
손권, 유비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이 세 사람이 세운 삼국의 영토 크기 역시 같은 순서이다. 하지만 역사적 영향력은 관우, 제갈량, 조조순이다. 관우는 죽고 나서도 역대 제왕들로부터 10여 차례 봉작을 하사받았다. 건룡 32년에는 관성대제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이런 4개의 심리를 통한 역사 연구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천이안의 도전은 소중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책에 큰 동의와 큰 박수를 보낸다. 역사 연구가 장다커.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기심을 뽐내라. 서원직, 유비에게 빚을 진 사람은 자네의 건을 그 빚을 갚고자 나를 이용하다니? 그러고도 내 친구인가? 이렇게 꾸짖는 사람의 성은 제갈, 이름은 양, 자는 공명이었다. 사실 제갈량은 겉으로만 녹이 충천했지 속으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제갈량 앞에선 난처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서선은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했다. 서선은 유비의 군사였다. 그러나 조조의 계략에 속아 허도에 잡혀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비를 떠나야 했다. 짧은 기간 유비 휘하에 있으면서 군사 조직을 이끌며 몇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조조의 장수인 조인의 부대를 물리치고 번성을 차지한 걸 들 수 있다. 훗날 막강한 군대로 천하의 위세를 떨친 관우가 이번성을 오랫동안 공략하고도 함락시키지 못한 것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전적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비는 서서를 매우 신임했다. 유비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서서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유비는 눈물로 서서를 배웅할 수밖에 없었다. 유비는 호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서는 자신을 떠나보내는 섭섭함에 통곡하는 유비에게 감격했다. 유비가 보여준 아량의 죄책감마저 느꼈다. 결국 서서는 달리던 말머리를 돌렸다. 유비는 눈물범벅으로 서서가 떠나는 모습을 보다가 돌아오는 그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서서가 말머리를 돌린 이유는 유비에게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서였다. 원래 서서는 이 사람을 소개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이 사람의 재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은거지에서 나와 유비를 보자 하면 얼마 안가 눈부신 공을 세울 것이라 확신했다. 설령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 할지라도 공을 다투는 데 있어서 초연할 사람은 없다. 그 상대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심리 기제를 진화심리학에서는 생명의 본질은 자신의 유전자를 생존시키고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이기심이다라고 설명한다. 혈연관계를 보호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잇기 위함이다. 그리고 호혜는 훗날 보답을 받기 위해 먼저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 이 또한 유전자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유비의 호혜 전술에 걸려든 서서는 결국 유비에게 돌아가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추천한다. 더 나아가 제갈량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유비의 깊은 은혜를 갚기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말 고삐를 고쳐잡고 제갈량이 은거하고 있는 와룡강으로 내달렸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는 제갈량에게 서서가 말했다. 나는 원래 유비군의 군사로 내 목숨을 바칠 작정이었네. 그런데 조조가 계략을 꾸며 연로하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잡혀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라네. 그런데 진영을 떠나오면서 내가 유비에게 자네를 추천했으니 부디 거절하지 말게. 유비는 인의를 아는 주인이니 자네가 신야로 찾아간다면 틀림없이 자네를 중용할 것일세. 그렇게 되면 자네도 평생 배운 학문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나? 하지만 서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갈량은 녹이 띈 얼굴로 호통을 쳤다. 왜 제갈량은 화를 냈을까? 비록 지금 융중에서 밭이나 갈며 은거 중이지만 제갈량은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다. 비범한 재주와 지혜를 타고났으니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줄 현명한 군주를 찾고자 했다. 교류하는 사람도 매우 적어 방덕공, 수경선생 사마위, 서서, 최주평, 석도 등 몇몇 선비와 친분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조조, 손권과 같은 맹주 곁에는 이미 수많은 인재가 몰려들어 있었다. 그런 곳에 가봐야 능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질 리 만무했다. 그렇다고 유표,
유장 같은 사람을 찾아가자니 식견이 짧고 유약하고 무능하며 야심도 없어 도저히 주인으로 섬길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제갈량은 융중에 틀어박혀 기회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유비가 신야에 나타났을 때 제갈량은 그가 큰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다. 병력은 보잘것없었지만 유비군의 장수인 관우, 장비, 조우는 모두 일당백의 명장이었다. 유비에게는 장수가 충분했으나 재능이 출중한 모사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략이 뛰어난 군사가 나타나 장수와 병사들을 적재적소에 쓰기만 한다면 유비는 천하를 호령하는 맹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신분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귀한 정치적 자원이었다. 인재가 부족한 유비에게 제갈량은 최고의 재원이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러한데 삼남한상을 꿰뚫고 있는 제갈량이니 오죽했으랴.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 큰 공을 세우면 평생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제갈량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마위가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와룡을 신비롭고 과장되게 포장해 유비에게 추천했다.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서서가 한 발 앞서 제갈량이 원대한 포부를 펼칠 기회를 빼앗아갔다. 조직의 자원을 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유비의 군사 조직이라면 자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서서가 유비의 군사가 되었으니 이제 제갈량이 나설 기회는 사라진 셈이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유비가 자신을 도와 승전을 이끈 서서가 나타난 뒤로는 사마위가 추천했던 와룡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유비의 약한 병력으로 조인의 대군을 거듭 물리친 서서는 짧은 시간에 위신을 높였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갈량은 심경이 몹시 복잡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나설 기회가 줄어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판단은 옳았다.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하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만족하는 한서서가 제갈량에게 기회를 줄 리 없었다. 제갈량의 능력이 자신보다 뛰어나고 은거하는 와룡강이 유비군이 주둔한 신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서서는 절친한 친구인 제갈량에 대해 유비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서서는 제갈량이 자신을 도우면 천하의 자신들을 상대할 자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갈량이 유비를 돕게 되면 금세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걸 알았다. 유비군을 떠날 때조차 제갈량을 추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만약 유비의 진심 어린 눈물에 감동하지 않았다면 서서가 말머리를 돌려 제갈량을 추천하러 달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제갈량이 서서를 큰 소리로 꾸짖은 것은 서서로 인한 출사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풀이었다. 화를 내면서도 제갈량은 놓쳤던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제갈량이 겉으로는 노발대발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한 진짜 이유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서서는 자신의 호의를 달가워하지 않는 제갈량의 태도에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그는 떠나가는 서서를 붙잡으려다가 이내 충동을 억누르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사마위가 진영의 서서를 만나러 왔다. 유비는 울적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조조가 서서의 어머니를 붙잡아 가뒀다. 서서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서서에게 어서 허도로 오라는 내용이었어. 이 말을 듣자마자 사마위는 탄식했다. 서서가 조조의 간계에 당했군요. 그가 갔으니 이제 서서의 어머니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깜짝 놀란 유비가 그 까닭을 물었다. 서서의 어머니는 제덕을 겸비하고 지조가 굳은 사람으로 황제를 기만하는 조조의 행동을 늘 못마땅해 했지요. 설령 조조에게 붙잡혔다 해도 아들에게 그런 편지를 써 조조 곁으로 불러들일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서서가 가지 않았다면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협박만 할 뿐 감히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서서가 조조를 찾아간다면 서서의 어머니는 필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자진할 것입니다. 훗날을 기약하려거든 고집 부리지 마라. 제갈량이 어떻게 순순히 유비를 따라 나설 수 있겠는가? 제갈량이 유비의 청을 거절한 까닭은 신비함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바로 허락해버리면 유비가 상고초려 끝에 그를 데려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신이 충분히 서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나이도 많지 않고 경험도 일천했지만 포부는 원대했다.
훗날 사람들이 제갈량에게 회의적인 눈초리를 보낼 때 유비는 지금의 태도와 판단에 변함이 없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유비가 자신을 얻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제갈량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자 유비는 다급해졌다. 사실 유비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었다. 유비의 한결같은 목적은 한시를 위해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제갈량을 데려가려는 이유도 빠른 시일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좌절을 겪으면서 유비는 제갈량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게다가 후광효과와 투자의 함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비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단계에서 제갈량의 출사는 유비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었다. 만약 제갈량이 유비가 지금 바라는 유일한 것이 자신의 출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될 일이었다. 굳이 유비에게 천하를 평정할 계책 운운하며 장광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 제갈량이 무슨 말을 늘어놓든 유비의 굳은 결심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다. 설령 제갈량이 헛소리를 짓거리더라도 유비는 제갈량에게 러브콜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것이나 자신의 독보적인 견해에 대해 인정과 호평을 받고 싶어 한다. 제갈량은 유비가 오기 전 이미 천하의 대세를 분석해 유비 진영에 딱 맞는 전략을 짜놓은 상태였다. 그러니 간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하고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사장이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세웠더라도 이 전략을 실현하려면 이 사장이 찬성하고 지지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갈량은 유비에게 미끼를 던졌다. 제 견해를 듣고자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먼저 장군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유비는 이제까지 자신의 원대한 뜻을 감추었지만 이제는 자기 진심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유비는 주문왕, 한고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갈량을 강태공, 장량과 같은 인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황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생각은 대역죄였다. 만약 유비가 자기 본심을 털어놓는다면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무리와 똑같아진다. 유비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의를 중시한다는 세간의 호평뿐인데 그것마저 잃게 되면 자신의 포부는 한낱 백일몽으로 사라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심을 감춰왔지만 제갈량에게까지 그런 척할 수는 없었다. 만약 자기 뜻이 충분히 크지 않고 제갈량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할 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불세출의 기재 제갈량을 세상에 나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비는 주의를 물리고 제갈량에게 말했다. 지금 한실은 쇠락했고 전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저는 천하의 대의를 펼치고자 했으나 재주가 얕고 지략이 모자라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으니 선생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는 함축적으로 진심을 내비쳤다.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곧바로 자신의 천하삼분지계를 설명했다. 제갈량이 한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천하삼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천하통일이다. 제갈량이 생각하는 천하삼분은 제갈량이 출사하게 되면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고 또한 실현할 자신이 있는 전략적 목표로 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천하통일은 그저 전략적 청사진에 불과하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허라고 할 수 있다. 제갈량도 천하통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갈량은 당대 인물 중 전략적 안목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었다. 시기상의 적절함과 지리상의 이로움, 사람들의 화합에 대해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의 친구인 사마위, 최주평도 태평성대가 지나면 반드시 큰 혼란이 찾아온다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지 400년이 넘었으니 이제 군웅이 할거하는 난세가 오리란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제갈량도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러나 제갈량은 유비가 천하삼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유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천하의 병고가 일어나면이라는 대목을 넣어야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유비의 희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정에 불과했다. 제갈량이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천하삼분이었다.
유비가 이 목표만 완성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최대의 전략적 성공이었다. 제갈량이 열변을 토할 때 유비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다. 제갈량이 말하는 내용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비는 제갈량의 출사 약속을 받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과시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경청하는 척하며 제갈량을 데리고 신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 사람은 대부분 눈앞에 닥친 중요한 일에 정신이 팔리면 전체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유비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갈량의 분석을 듣고 난 유비가 말했다. 말씀을 듣고 난이 막힌 가슴이 트이는 것이 마치 운물을 걷어내고 맑은 하늘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장은 모두 한실의 종친인데 내 어찌 그들의 영토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유비가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다. 정치가는 절대로 인자해서는 안 되며 손을 써야 할 때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제갈량은 더 따지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제가 밤에 천문을 살펴보니 유표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유장 또한 큰일을 이룰 사람이 못되니 형주와 익주는 훗날 장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갈량과 유비의 인지 경향은 서로가 자기 뜻을 이해했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완전히 오해했다. 제갈량은 유비가 유표를 제거하고 형주를 차지하는 일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순조롭게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송권과 대등하게 연합해 공동으로 조조에 맞설 수 있게 된다. 유비가 차마 유표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훗날 제갈량이 정말로 유표를 제거하자고 했을 때 유비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유비의 반대는 제갈량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반이 될 만한 땅 한 평 없다면 무슨 수로 송권과 연합해 조조에 맞설 수 있겠는가? 만약 제갈량이 유비의 이런 생각을 진즉에 알았다면 융중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조조와 송권은 이미 천하를 다툴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유비가 그들에게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약한 세력을 먹잇감으로 삼아야 했는데 유표는 그런 유비 앞에 떨어진 탐스러운 먹잇감이었다. 만약 유표를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대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 만사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제갈량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으므로 위험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동호를 찾아가 무선비들과 설전을 벌이고 송권을 설득해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하도록 만들었다. 나중에는 사기를 쳐서 형주를 빌리는 형식으로 유비에게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 과정은 출사 전 제갈량의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으며 이로 인해 훗날 촉한과 오는 척을 지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는 유비와 제갈량이 중대책에서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 훗일이야 어찌됐든 유비와 제갈량은 마침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갈량은 출사를 결심하고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족의 거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어머니가 조조에게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유비 곁을 떠난 서서의 얘를 거울로 삼은 것이다. 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 제갈량의 계획은 먼저 형주를 빼앗은 다음 동호와 연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주가 조조의 소나귀에 넘어간 마당에 동호와 연합할 길은 요원했다. 상황은 제갈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지경에 이르자 아무리 신출귀몰한 계략으로 이름 높은 제갈량일지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고 했다. 유비와 제갈량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때 한 줄기 서광이 비쳤다. 동호의 송권이 유표의 조문을 핑계로 노숙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한 것이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갈량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노숙이라는 지푸라기를 단단히 움켜잡았다. 그럼 노숙은 왜 제갈량을 먼저 찾아온 것일까? 노숙은 삼국의 모사 중 가장 야심에 찬 사람 중 하나였다. 제갈량과 주유는 줄곧 한왕실을 부흥시킨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노숙은 송권에게 한왕실을 부흥시키기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라고 했다. 노숙이 볼 때 형양의 9개군은 동호와 있다 했고 지세는 험준에도 비옥한 평야가 천리에 달해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었다. 노숙은 형양이 황제의 터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형형을 조조가 차지하는 바람에 노숙은 하루빨리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 조조가 강동을 넘보는 일도 없을 것이고 형주를 차지할 수도 있었다. 조조를 없애면 유비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병력이 약한 유비가 동호의 상대가 될 리 없었기 때문이다. 노숙은 모든 계산을 마쳤다. 유비를 만나러 강화에 온 노숙이 제갈량에게 기회를 줄 까닭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유비의 힘을 빌려 동호가 천하를 통일하는 꿈을 이루고자 했다. 한마디로 제갈량이 손권의 힘을 빌려 이를 도모하려고 할 때 노숙은 유비의 힘을 빌려 천하를 꿈꾼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숙의 상대는 제갈량이었다. 제갈량은 노숙이 온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제갈량은 곧바로 셈을 시작했다. 그는 노숙을 설득해 자신을 강동으로 데리고 가게 한 다음 자신의 뛰어난 말재주로 조조와 손권을 움직여 서로 싸우게 할 생각이었다. 손권이 이기면 조조를 북쪽으로 내쫓고 형주를 차지할 수 있었고 조조가 이기면 기회를 틈타 강남 땅을 취할 수 있었다. 매사에 신중한 제갈량이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동으로 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제갈량은 출사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결코 인왕국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성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했다. 앞서 말했듯 제갈량은 제3자의 힘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떠받들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노숙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노숙이 찾아와 조조의 허실을 캐려고 하거든 주공께서는 모르는 척하십시오. 그러다가 그가 재차 물어보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갈량이 이렇게 당부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자신의 지위를 높여 천하에서 조조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권위 확립. 둘째, 노숙에게 유비가 자신을 매우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 두 가지를 이뤄야만 노숙이 마음 깊이 제갈량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갈량이 동호에 머무는 동안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하자고 손권을 설득할 수 있었다. 실제로 노숙 덕분에 제갈량은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제갈량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이것이야말로 제갈량의 위대함과 총명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노숙이 유비를 만나는 자리에 제갈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또한 제갈량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고의로 자리를 피한 것이었다. 노숙이 말했다. 황숙께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조군과 전투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군의 규모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조조군의 맹장은 누가 있습니까? 천하를 삼킬 생각이 엿보였습니까? 제갈량에게 사전 가르침을 받은 유비는 노숙의 이 질문에 그저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숙은 의아해서 다시 물었다. 황숙은 신야에서 바로 얼마 전에 조조와 창칼을 맞댔는데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유비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나는 군사가 적고 장수도 모자라 조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학으로 도망쳤어. 언제 조조군의 상황을 살필 겨를이 있었겠어? 노숙은 유비가 아는 바를 감추고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았다. 저는 강을 건너 동호로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황숙께서는 신야에서 2번이나 화공으로 조조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이는 근래 들어 조조가 겪은 가장 큰 패배였을 겁니다. 황숙, 겸손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상세한 사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상세한 사정을 알고 싶다면 나의 군사인 제갈량에게 물어보시오. 모든 것은 그가 계획한 일이니 말이오. 노숙은 어서 제갈량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비는 노숙이 안달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갈량을 불러오라고 명했다. 노숙은 제갈량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제자 제갈량의 형제 갈근의 자의 오랜 벗이오. 오래전부터 선생의 제주에 대해 들어왔으나 인연이 없어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운 좋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태로운 형세에 대해 선생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숙을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면 사람 볼 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모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노숙의 말은 더함도 부족함도 없는 교과서적인 인사말이다. 먼저 제갈량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 만나자마자 자신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노숙은 분초를 다투는 사명을 띠고 왔으므로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첫 마디부터 나는 당신 형의 오랜 친구라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이 모두 잘 알고 있고 관계가 밀접한 제3자를 끌어들여 원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를 순식간에 가까운 사이로 변모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제갈량을 치켜 세웠다. 이러나 저러나 띄워주는 말은 언제나 효과적이다. 이는 심리학적 근거가 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우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지면 그 말과 일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노숙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밝혀 제갈량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제갈량은 이미 노숙이 찾아온 동기를 알고 있었다. 자신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기에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조조의 내부 사정이라면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부족해 잠시 그의 창칼을 피한 것뿐입니다. 노숙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유황숙은 어찌하실 심산이십니까? 황숙과 창호태수 오거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그에게 의탁하러 갈 생각입니다. 천하의 유황숙이 갈 데는 널리고 널렸다. 그러니 굳이 너희 동호와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이 여기서 또 나왔다. 이 말에 다급해진 노숙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힘을 합쳐 조조에 맞서자고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갈량의 꾀에 넘어간 노숙이 말했다. 오거는 식량이 적고 병력이 약해 제한 몸도 지킬 수 없습니다. 황숙이 그에게 의탁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니까요. 때가 되면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강동의 손 장군은 총명하고 인자하며 지혜롭지요. 현명하고 어진 선비를 예로서 대하십니다. 강동 육군을 다스리고 계시며 군사는 날래고 양식은 풍족하며 문무를 겸비하셨습니다. 유광숙께서는 어째서 손장군과 손을 잡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은 담담하게 말했다. 황숙은 손장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니 가더라도 헛걸음한 셈이 될까 염려됩니다. 노숙이 말했다. 선생의 형님이 강동에서 중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선생을 모시고 동으로 가 손장군을 뵐 자리를 주선하고자 하는데 선생의 뜻은 어떠십니까? 노숙은 왜 제갈량이 오랫동안 꿈꾸던 동호 방문을 먼저 나서서 주선한 것일까? 노숙은 제갈량 대신 코를 풀어줄 생각으로 먼저 나선 것이 아니었다. 조조가 천하를 품겠다는 야망으로 전투마다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형주를 손에 넣었다고 만족할 리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조가 노릴 다음 그러나 손권은 아직 큰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여러모사도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탓의 전쟁을 피하고 투항을 선택하자는 의견이 주류가 될 확률이 높았다. 노숙은 손권이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조조에게 전쟁을 선포하자고 손권과 여러모사를 설득하기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갈량은 가장 이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적임자였다. 제갈량은 연속해서 2번이나 소수의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격파했지 않은가. 제갈량은 조조의 천적이었다. 그런 제갈량이 나서서 손권을 설득한다면 노숙의 바람대로 일이 술술 풀릴 것이었다. 노숙의 이런 생각도 제3자의 설득 책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의 제안은 유비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제갈량은 유비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모사였다. 더군다나 위태로운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는 지금 같은 때에 제갈량을 보낼 수는 없었다. 유비가 더욱 마음을 놓지 못한 까닭은 제갈량의 형이 강동에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제갈량이 동호에 갔다가 그곳이 유비 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나 제갈근이 형제의 정으로 제갈량의 발길을 붙잡는다면 동호에 눌러앉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유비는 얼른 노숙을 막아섰다. 공명은 나의 스승이라 잠시도 떨어질 수 없어. 그런데 어찌 그대를 따라 동으로 갈 수 있겠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유비가 진심을 여지없이 내보이면서 제갈량의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은 성공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노숙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자기 권위도 세우면서 신변의 안전도 보장받으려던 목적이 달성되자 유비에게 말했다.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동에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갈량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평생 수건과 자신에 대한 세인의 경황도 모두 이번 모험에 달려 있었다. 만약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목숨도 위태롭고 명성도 땅에 떨어질 게 너무도 자명했다.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강동에 간다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다. 위기 앞에서 선택을 내리는 심리는 현대 심리학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갈량의 이러한 심리는 강 건너 송권과 거의 같다는 점이다. 조조의 대군이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상황에서 송권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만약 송권이 투항을 선택한다면 제갈량의 모험도 참담한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송권이 전쟁을 선택하더라도 유비군처럼 보잘것없는 병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제갈량은 정말로 빼어난 말솜씨만으로 송권과의 연합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제갈량이 웅대한 포부를 품고 강동으로 향했지만 그 결과는 조금도 낙관할 수 없었다. 맨손으로 이리 잡는 재주를 썩히지 마라. 제갈량은 조조군의 강대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동으로 건너올 때 자신만만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소수로 다수를 이기려면 무턱대고 덤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제갈량은 경험으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박망파 전투와 신야성 전투에서 제갈량이 조조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화공 외부의 힘의 도움 덕택이었다. 화공은 제갈량의 장기 중의 장기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갈량은 언제나 화공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웠다. 불을 쓰려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조조군이 북쪽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화공을 펼칠 경우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엄동설한이어서 서북풍이 부는 시기였다. 안타깝게도 화공을 펼칠 경우 남쪽에 주둔한 자신들만 불태울 뿐 조조군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천문을 자세히 살펴본 제갈량은 화공을 쓸 수 있는 이상기후가 2번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그 하나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풍향이 바뀌어 동남풍이 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제갈량이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두고 소설에서 지나치게 미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사오웨이 화가 쓴 주역과 예측 분야에 관한 책을 보면 1984년 9월 17일 당시 시안에 살던 그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베이징의 날씨를 예측했다. 그중 7일을 예측대로 맞췄다. 사오웨이 화가 사용한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주역의 괴였다. 그러므로 제갈량이 날씨를 예측한 것이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원래 제갈량은 안개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 안개를 이용하면 동풍이 불 때 자신의 신비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유가 화살이 부족하다라는 구실로 거칠게 몰아붙이자 제갈량은 버리려고 했던 안개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후광 효과를 활용하는 데는 제갈량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제갈량은 안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신출귀몰한 현인의 이미지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양군이 곧 맞붙을 텐데 열흘은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를 그르칠까 걱정됩니다. 주유는 제갈량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는 생각에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했다. 일이 너무 술술 풀릴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주유가 물었다. 그렇다면 며칠 안에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사흘 뒤 틀림없이 짙은 안개가 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사흘이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주유는 제갈량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찾아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바로 굴령장을 쓰게 했다. 제갈량은 작별을 고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만약 당신이 주유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틀림없이 체면을 지키려고 무리수를 뒀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유가 제갈량을 죽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나는 제갈량이 스스로 무덤을 파다가 체면이 깎였고 주유는 체면을 되찾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갈량이 도망치면 승전에 따른 과실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동호가 독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유가 바라는 결과다. 만약 주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제갈량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주유는 이번에도 노숙을 보내 제갈량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노숙은 제갈량과 주유가 지략을 겨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였다. 노숙이 없으면 쌍방이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지력을 다툴 수도 없었다. 노숙은 제갈량에게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갔다고 화를 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분명히 주유에게 내 말을 전하면 안 된다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일이 이 지경이 되었어. 이제 주유가 나를 사지로 내몰았으니 이는 그대가 나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나 다름없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다. 제갈량이 이 순간을 위해 덧붙였던 말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노숙을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은 마치 제갈량에게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은 것과 같은 부담을 주었다. 그 결과 제갈량의 부탁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역시 호혜의 원칙이 힘을 발휘한 때문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사흘 안에 화살 10만 대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제 틀림없이 죽게 생겼으니 자경이 나 좀 살려주시오. 노숙이 말했다. 선생께서 이미 굴령장을 쓰셨는데 제가 무슨 수로 구한단 말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내게 배 20척과 배마다 군사 20명씩을 빌려주시오. 배들은 모두 푸른 휘장으로 둘러주시고 배마다 집단을 1000개씩 실어주시오. 그럼 사흘 뒤 강가에서 화살 10만 대를 얻는 장면을 보여주겠소. 노숙은 제갈량이 잘난 척하기는 했지만 결국 배를 빌려 도망가려는 속셈이라고 여겼다. 배를 20척이나 빌리는 것은 군사가 많은 척적을 속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노숙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제갈량, 그대가 비록 지략이 뛰어나기는 하나 주유에게는 못 미치는구려. 제갈량이 말했다. 자경, 이번에는 절대로 주유에게 말하지 마시오. 주유가 알면 내 계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테니. 노숙은 제갈량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승낙하기도 어려웠다. 제갈량은 이미 굴령장을 쓴 상태였다. 그런 그가 노숙의 배를 빌려 도망친다면 노숙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노숙은 그 길로 돌아가 주유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주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갈량이 도망칠 결심을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배를 20척이나 빌리는 것도 적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갈량이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주유가 바라는 바였다. 그래서 주유는 노숙에게 배를 빌려주라고 허락했다. 그는 제갈량이 이 길로 동호를 떠나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노숙에게서 배를 빌린 제갈량은 편한 마음으로 이틀 동안 술을 마셨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사경이 되자 제갈량을 노숙을 불러 함께 배에 올랐다. 노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했다. 그가 배를 통제할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빌린 배 20척의 주인은 노숙이었다. 주인이 현장에 있으니 모든 배는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를 것이다. 만약 노숙이 자리에 없으면 조조군의 화살이 빗발칠 때 사정을 모르는 군사는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려고 할 게 분명했다. 그러면 천문에 정통한 제갈량의 제주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노숙은 제갈량이 도망칠 계획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왜 제갈량과 함께 가거나 배웅하려고 할까? 그것은 제갈량이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제갈량이 노숙에게 말했다. 자경, 나와 함께 화살을 주우러 갑시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표현 방식은 정말이지 효과 만점이다. 노숙은 제갈량의 말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방법이 자목 궁금해졌다. 노숙이 물었다. 화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가면 알게 될 터이니. 노숙은 제갈량이 이번에 체면을 구긴 탓에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래서 체면을 살려주려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짙은 안개가 깔린 가운데 배는 서서히 조조군의 수채로 접근했다. 제갈량은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노숙은 그제야 제갈량이 자신을 조조군의 코앞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겨우 배 20척으로 조조군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했다. 만약 조조군이 진격해오면 제갈량과 노숙을 포함해 배에 타고 있는 동호군 전부는 포로 신세가 될 터였다. 사람들은 이 순간 제갈량도 심리적 부담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집단을 실은 배로 화살을 빌린 이 순간은 제갈량이 동호에서 가장 즐겁고 마음이 편한 순간이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확실한 위험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거나 위험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조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다른 누구보다 더 안전에 신경 썼다. 조조는 자기 침실에 보초를 서는 시위를 일부러 죽여놓고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자신은 잠자면서도 사람을 잘 죽인다라고 했다. 자신이 자고 있을 때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겁주려고 꾸민 짓이었다. 지금은 짙은 안개가 내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조조는 동호군이 안개를 틈타 기습 공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쳐들어온 것일 텐데 아군은 아직 수전에 익숙지 않으니 군사를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수비밖에 없다. 활쏘기는 수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둘째, 조조군의 수군도독이던 채모와 장윤이 죽어 수전의 문외한인 모계와 우금이 수군을 통솔하고 있다. 이 둘은 안개 속에서 수전을 치른 경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동호군이 얼마나 많은 수가 쳐들어왔는지 판단할 수 없다. 문외한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이 따른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계와 우금은 보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태가 어느 정도 파악된 다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셋째, 조조군에는 군병이 매우 많다. 새벽에 습격을 받은 조조군은 겁을 먹은 채 1만이 넘는 군병과 수군 모두에게 활을 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럼 화살 10만 대를 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날이 밝아 조조와 모계, 우금이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임무를 완수한 제갈량은 퇴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조조군이 뒤쫓아오면 제갈량은 조조군에 사로잡혀 화살까지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 제갈량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 없다. 우수한 전략가라면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한 다음에 계획을 추진한다. 당시 아직 동남풍을 빌리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서북풍이 불 때였다. 제갈량이 조조군의 진영으로 향할 때는 역풍을 맞으며 어렵사리 갔지만 돌아가는 길은 순풍이었다. 조조에게서 화살을 빌리면 배가 무거워질 테지만 순풍에 돛을 달고 동으로 향한다면 사람도 화살도 안전할 게 분명했다. 제갈량은 어림짐작으로 화살 10만 대를 모두 채우고 뱃머리를 돌려 퇴각했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외치게 했다. 승상, 화살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조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서둘러 군사를 보내 뒤를 쫓게 했지만 제갈량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다. 한참 두려움에 떨던 노숙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뒤에야 제갈량의 귀신 같은 재주에 탐복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갈량의 재주를 높이 사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감탄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제갈량과 태연자약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화살 10만 대를 빌리면서도 안전하게 귀환하는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는 진심으로 제갈량을 우러르게 되었다. 제갈량에게 화살을 빌린 일은 그저 쓰레기 재활용 제갈량은 원래 안개를 활용할 기회를 버릴 생각이었다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 제갈량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신비감을 주고 싶다면 철저하게 준비하라. 제갈량이 말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제갈량은 아무 방법도 생각하지 않았다. 주유가 그토록 바라는 동풍은 때가 되면 불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동풍이 부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제갈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풍이 불 날짜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갈량이 대단한 척수작을 부릴 절호의 기회였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일찍이 기인을 만나 팔문둥갑천서라는 책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비와 바람을 부르고 귀신을 부리는 비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독께서 동풍을 필요로 하신다면 동풍을 일으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남병산의 칠성단을 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위에서 술법을 부려 사흘 밤낮으로 동풍을 빌려보겠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전에 제갈량이 안개가 낄 것을 미리 헤아려 조조군에게 화살 10만 대를 빌려온 것만으로도 그 재주에 깊이 탐복했다. 그러나 안개가 끼는 것은 자연의 변화로 제갈량이 정확하게 예측했을 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에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겨울에 술법을 부려 동풍을 빌리겠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주유는 일단 맡겨보기로 했다. 주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군사 500명을 보내 제단을 쌓게 했다. 제갈량도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지세를 살피고 위치를 정한 뒤 동남쪽에서 가져온 붉은 흙으로 제단을 쌓게 했다. 제갈량이 쌓으라는 단은 둘레가 24장이고 3층으로 각 층의 높이는 9척이었다. 맨 아래층은 28수 별자리에 따른 길을 꽂고 두 번째 층에는 64개 길을 꽂았다. 맨 위층에는 4사람을 세워뒀는데 각각 머리에는 속발관 고대의 머리에 쓰던 관의 일종을 쓰고 몸에는 검은 비단으로 지은 도포를 걸쳤으며 봉해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입는 5대 너른 띠를 메고 붉은 신발에 방송에 쓰이는 옷자락을 길게 느리고 있었다. 4사람 중 앞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긴 장대를 들었는데 장대 끝은 닭털 일산 모양으로 달아 바람의 방향을 보게 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칠성호대를 달아 원하는 바람의 형태를 나타낸다. 뒤쪽 왼쪽에 선 사람은 보검을 받쳐들었고 오른쪽에 선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단 아래 24명이 각자 깃발, 일산, 길고 큰 창, 황월, 깃털 달린 흰기, 붉은 기, 검은 기를 들고 사방에 둘러섰다. 제갈량도 길한 시간을 골라 목욕제게하고 도포를 두른 뒤 맨발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단 앞에서 검을 들고 술법을 펼쳤다. 제단을 쌓고 술법을 부린다고 동풍이 분리만무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형식적인 일을 벌인 것은 제갈량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바람과 비를 부르는 일은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일이므로 그 누구도 믿기 힘들다. 그러나 제갈량은 자신이 동풍을 빌려온다는 사실을 동호인들이 의심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풍을 빌리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게 해야만 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제갈량은 조조를 무찌른 가장 큰 곰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제갈량의 행동은 심리인지 기재의 가용성 추단법이다. 가용성 추단법이란 보다 생생한 정보일수록 쉽게 떠오르고 관련된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갈량은 동풍이 불 날을 계산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력을 발휘해 빌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풍을 빌리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믿게 했다. 그래야만 신비롭고 추상적인 과정을 더욱 생생하고 대단하고 믿을 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신비롭고 위대하게 포장해 사람들이 더 높이 떠받들고 더 많이 따르게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제갈량은 제단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자신이 서 있는 방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려서도 안 되고 쓸데없이 어지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또 공연히 놀라거나 괴이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을 시에는 그 목을 벨 것이다. 제갈량이 이렇게 한 까닭은 가용성 추단법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복선을 깔기 위한 까닭도 있었다. 그 복선이란 일이 끝난 뒤에 몰래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였다. 제갈량은 동풍이 불면 곧바로 하구를 향해 도망칠 결심을 했다. 그러기 위해선 제단을 지키는 군사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해서 자신이 도망치더라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이곳에 올 때는 노숙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왔으면서 왜 돌아갈 때는 몰래 도망치려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주유에게 돌린다. 제갈량을 시기한 주유가 일단 바람이 불면 사람을 보내 죽이려는 걸 알아서 미리 도망칠 준비를 한 것이라고 말이다. 제갈량의 진짜 목적은 서둘러 유비에게로 돌아가 동호군과 조조군이 전투를 벌이는 틈을 타 전리품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먹을 수 있는 떡고물은 한정돼 있는데 동호의 세력은 유비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만약 유비가 조조군이 완전히 패해 물러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할 공산이 컸다. 그래서 제갈량은
동풍이 불면 곧장 유비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주유는 장막 안에서 바람이 불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이 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숙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제갈량을 너무 믿었나 보오. 동풍을 빌릴 능력까진 없나 봅니다. 주유는 원래부터 제갈량의 말이 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경이 되자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깃발이 세차게 나부꼈다. 주유가 장막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동풍이 불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유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제갈량에게 바람과 비를 부르는 재주까지 있다니 이 사람의 재주는 나보다 훨씬 낫구나. 만약 그를 보낸다면 훗날 동호의 화근이 될 것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세상에 나는 놈은 얼마든지 있고 특별히 해댈 것도 없으니 미워할 까닭도 없다. 그러나 그 능력이 무서울 정도로 뛰어나 뛰는 놈에게 털럭만큼의 기회나 희망도 주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진 뛰는 놈은 비열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간 주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갈량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토록 바라던 동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주유는 군사를 배치하기에 앞서 서성과 정봉을 불러 군사 200명을 데리고 남병산 칠성단으로 가 불문곡직하고 제갈량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성과 정봉이 도착했을 때 제갈량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서성과 정봉은 제갈량이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배에 올라 뒤쫓아갔다. 서성은 도칠한 돛은 다 올리고 전속력으로 제갈량을 쫓았다. 마침내 멀리 제갈량이 탄 배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군사께서는 잠깐 멈추시오. 도독께서 뵙기를 청합니다. 제갈량이 밖으로 나와 배꼬리에 서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두 장군은 돌아가 도독께 전하시오. 동풍이 불기 시작했으니 잘 이용해보라고 말이오. 나는 학으로 돌아갈 테니 뒷날 다시 봅시다. 제갈량은 서성과 정봉이 완전 무장을 한 모습에 주유가 자신을 죽이러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솔직히 제갈량도 이전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제갈량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주유에 대한 그의 생각마저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주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갈량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고 떳떳하게 해코지하려 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주유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주유나 제갈량이나 자신의 주군을 위해 행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동호로 가지 않았던가. 그러나 주유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진심으로 분노했다. 어찌됐든 이번에 동풍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분명했으므로 공이 가장 컸다. 그런데도 주유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을 보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다.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주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제갈량은 절대로 봐주지 않고 주유에게 되갚아주겠다고 결심했다. 제갈량은 매사에 늘 신중했다. 그가 단신으로 동호를 찾은 일은 제갈량 평생 유일한 모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 가장 신중한 안배를 했다. 제갈량을 맞이하러 온 배에는 서성과 정봉의 길을 죽게 할 맹장 조은이 타고 있었다. 제갈량이 자신을 데리러 올 사람으로 조은을 선택한 것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한 바람직한 예였다. 서성과 정보는 포기하지 않고 제갈량이 탄 배를 뒤쫓았다. 그런데 조은이 배꼬리에 서더니 활시 위에 살을 먹이며 호통쳤다.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명을 받아 제갈 선생을 모시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계속 뒤를 쫓는다면 내 화살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단발에 너를 쏘아 죽이면 유황숙과 손씨 두 집안의 화평을 깰 것이 분명하므로 내 솜씨만 보여주마. 조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날아온 화살은 배 위에 줄을 끊어버렸다. 서성과 정봉은 조은의 위명을 익히 들었던 터라 그 길로 돌아가 주유에게 보고했다. 주유도 제갈량을 쫓는 데만 정신을 팔 수 없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지금 주유는 서둘러 군사를 배치하고 조조군에 대한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적벽이 불타오르자 평생 영웅으로 세상을 풍미한 조조도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제갈량도 학으로 돌아가자마자 군사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때의 제갈량과 동호에 가기 전에 제갈량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이미 충분한 위신과 자신감을 쌓은 제갈량은
유비 수하의 맹장들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 특히 제갈량은 이제 관우를 굴복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제갈량의 출사하기 전중에서 즐겨 읊던 양부음이 떠올랐다. 제나라 임치성 동문 밖으로 걸어나와 저 멀리 탕읍리를 바라보네. 그곳에 무덤 셋이 있는데 서로 겹쳐 모두가 비슷하구나.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의 무덤이냐고 물으니 정계강, 고야자, 공손첩, 삼걸의 무덤이로다. 힘은 남산을 밀어낼 만하고 글은 땅을 뒤엎을 만했으되 하루아침에 헐뜯음을 당하니 복숭아 2개가 새 용사를 죽였네. 누가 그런 꾀를 내었는가? 제나라 승상 안자라네. 안자는 좀 어리석었나 보다. 이렇듯 훌륭한 새 용사를 겨우 복숭아 2개로 죽여버리다니 훗날 나라에 큰일이 닥치면 어디서 용사를 구한단 말인가? 눈물은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는 묘수를 부린다. 주유의 죽음을 안 유비는 제갈량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비가 볼 때 멀쩡하던 주유를 격분해 죽게 만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었다. 귀한 인재를 잃은 손권은 주유의 복수를 위해 형주를 공격해올 수도 있었다. 유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럴 법했다. 훗날 관우가 동호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 유비는 제갈량과 조은이 사직을 먼저 생각하라고 간곡히 말렸는데도 군사를 총동원해 동호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다. 짐이 아우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만리강산을 얻은들 귀할 게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제갈량의 판단은 유비와 달랐다. 그는 이미 동호의 정책 결정자들의 심리를 손바닥 보듯 훤하게 꿰고 있었다. 손권은 우유부단하고 주견이 없어 주위의 말에 흔들리는 편이었다. 이제 주요 정책 결정권은 장소를 위시한 문관들의 손에 쥐어졌다. 주유가 살아있을 때는 주유와 장소가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주유가 죽고 없으니 장소 무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분명했다. 이들은 험준한 장강의 비호를 받아 오랫동안 평온한 삶을 누렸던 터라 결코 전쟁을 원치 않았다. 이는 과거 조조가 침략해왔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투항을 주장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신분이 높은 문관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투항을 주장한 것은 무관들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고 발언권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설령 일부 무장들이 전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전반적인 분위기에 밀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갈량은 동호가 주유의 죽음으로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지금 그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는 주유가 죽은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는 점이었다. 틀림없이 노숙이 맡게 될 것으로 예견했다. 제갈량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유가 후계자로 고려할 만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노숙은 주유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략이 야물지 못해 늘 주유에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주유의 반대편에 선 적이 없다. 공적인 부분에서 이러했다. 둘째, 주유와 노숙은 친분이 두터웠다. 주유가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노숙이 그에게 대가 없이 군량미를 제공했다. 주유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노숙을 손권에게 추천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호해가 깊어질수록 돈독해졌다. 사적인 부분에서 이러했다. 셋째, 사람은 후계자를 고를 때 자기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지를 이어나갈 사람을 선택한다. 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보았을 때 노숙은 가장 적합한 후계자였다. 그래서 주유는 틀림없이 노숙을 선택할 것이지만 임명권을 쥔 사람은 손권이다. 과연 그가 주유의 건의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자신이 따로 생각한 사람을 임명할까? 손권은 주견이 없는 사람이고 주유는 그가 매우 신뢰하던 사람이다. 게다가 적벽에서의 전투 이후 손권은 더욱 주유를 신임의 군사 책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유의 의견을 우선시했다. 그러므로 주유가 임종 전에 당부했다면 손권이 따르지 않을 리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노숙은 주유의 뒤를 이어 동호의 도독이 될 게 분명했다. 제갈량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 노숙은 그의 손아귀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노숙이 동호의 군통수권자가 된다면 모든 일은 뜻대로 풀릴 거라 생각했다. 이에 제갈량은 동호의 주유의 문상을 가기로 했다. 유비는 제갈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군사께서 간다면 동호의 장수들이 해치려 들 것입니다. 이에 제갈량이 대답했다.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저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주유가 죽은 지금에야 죄다 그보다 못한 사람뿐인 동호가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주유를 격분시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문상 가는 것은 동호에 쓸만한 인재가 없음을 조롱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갈량이 승리를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본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오해다. 제갈량이 동호에 문상 가는 것은 주유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저러나 동호로 문상 가는 길에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갈량은 호위무사로 조은을 데려갔다. 동호로 향하던 중 송권이 주유가 임종 전에 올린 글에 따라 노숙을 대도독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상에 도착한 제갈량은 사람을 시켜 노숙에게 유황숙이 주유의 문상을 하라고 제갈량을 보냈다라고 전하게 했다. 서둘러 나온 노숙은 심경이 복잡했다. 주유와 제갈량이 지혜를 겨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다. 이왕 게임에 참여했으면 이기든 지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따라서 노숙도 제갈량에게 그다지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주유의 죽음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또한 제갈량이 위험을 무릅쓰고 문상을 왔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의 용기에 탐복했다. 이렇듯 머릿속에 얽힌 생각으로 심경이 복잡했다. 제갈량을 본 주유의 부장들은 당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칼을 찬 조은이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주유의 수하 중 아무도 나서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다. 방관자 효과란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보이는 반응이 혼자일 때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적어진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주유의 부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방관자 효과를 무의로 만들려면 반드시 혈기 넘치는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가 나서서 다른 사람이 행동하든 말든 먼저 와룡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나라에는 허저가 있고 총나라에는 장비가 있지만 오나라에는 이렇게 혈기 넘치는 맹장이 없었다. 이 또한 제갈량이 헤아려서 마음 놓고 동호를 찾은 이유였다. 제갈량은 제물을 영전에 바치고 직접 술을 올린 뒤 바닥에 꿇어앉아 제문을 읽었다. 제갈량은 제문을 읽을 때 극도로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 또 제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며 몹시 슬퍼했다. 동호인들은 제갈량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아 중얼거렸다. 모두 공금과 공명이 화목하지 않다고 하던데 이제 제갈량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소문이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주유의 절친인 노숙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제갈량의 모습에 비탄한 마음이 들었다. 노숙은 공근이 속이 좁은 탓에 스스로 죽음을 재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제갈량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제갈량의 슬픔이 큰 공명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 주유를 격동시켜 죽여놓고도 그 책임을 벗고 오히려 호감과 동정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눈물은 최강의 무기다.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시야가 흐린 사람. 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방어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미 경계를 늦췄다라는 신호를 준다. 이쪽에서 경계를 늦추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푼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도 점차 느슨해진다. 당신을 공격하려는 또는 공격 중인 상대에게 눈물을 보여 복종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상대는 당신에게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낀다. 심지어 당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제갈량의 주공 유비는 이 장기로 매번 공경에서 벗어났다. 제갈량은 오랜 시간 유비와 함께하면서 그의 장기인 눈물바람을 전수받았다. 덕분에 주유 영전에서 실감나게 대성통곡함으로써 동장수들의 분노와 증오를 잠재웠다. 제갈량은 제문을 다 읽고 노숙에게 작별을 고했다. 제갈량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대나무로 얽은 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검은 띠를 두르고 흰 신을 신은 그는 제갈량을 보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대는 주유를 격동시켜 죽여놓고 문상까지 왔구나. 동호회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는가? 말을 마친 그는 칼을 빼들고 제갈량에게 달려들었다. 두 건의 계속.
이상으로 도서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하다 한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